시청자 여러분, 편안한 주말 보내고 계십니까? 6월 첫째 주 토요 랭킹쇼 지금 출발합니다.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이돈 문화일보 논설위원, 류재화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오늘의 첫 번째 한 랭킹은 피고인의 영전입니다. 후보자님, 지금 검찰총장이 될 겁니다. 임명장 받을 거예요. 검찰총장이 돼야 한다면 업무 이로로 저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을 업무에서 배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이성윤 검사장의 직무 배제와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언급할 입장이나 상황이 아니고요. 그러면 취임하게 된다면 의견을 취임은 기정사실하고요. 취임하게 되면 적절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경우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응당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서 직무 배제와 또한 직무 정지 등의 합당한 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오히려 방탄 검사장 이성윤을 방탄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오후 발표된 검사 고위직 인사를 두고 예상대로다, 이변은 없었다, 이런 평가가 많습니다. 특히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를 막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해 파장이 큽니다. 네, 본격적인 대담에 앞서서 이돈 의원님, 일단 어제 발표된 검찰 인사에 대한 한 줄 평을 좀 부탁드릴게요. 인사는 이제 메시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번 인사의 메시지는 명확하죠. 정권에 충성하는 검사들은 승진하고 좋은 보직 주고, 예. 검찰을 향해 수사하는 검사들은 좌천시키거나 모욕을 주고, 정권 말에 검찰을 확실하게 장악하겠다는 이 정권의 뜻을 그대로 보여주는데,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이성윤 서울고검장이 되겠죠. 예. 이분은 지금 검사 전체 2,300명 중에서 아마 정치적 중립성, 권력으로부터의 독립, 이걸 순위를 매기면 아마 뒤에서 훨씬 가까울 뿐이고, 또 검사는 당연히 수사를 해야 되는데 수사를 하기보다는 수사를 무마한다는 의혹을 받았던 분이고, 도덕적으로도 공수처에서 황제 조사 논란도 있었지만 공수처로 조사를 받으러 가는 길에 변호사의 차를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그 변호사가 네. 서울중앙지검의 사건을 담당했던 변호사입니다. 이런 도성 자체가 지금 검사로서의 자격도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하는데, 특히 무엇보다도 지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으로 지금 수사를 받는 기소가 된 피고인 아닙니까? 사상 처음으로 피고인 고검장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 이제 정권에 향해 수사를 했던 한동훈 검사장이라든지 강남일 전 대검차장, 구본선 전 대검차장, 이런 분들은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사실상 한직으로 좌천을 한 거니까 이 메시지는 굉장히 분명한 것 같은데, 검찰은 그러고도 능력에 따라 인사를 했다는데 능력이 아니라 코드에 따라 한 걸로 보이고, 자질을 평가했다는데 자질이 아니라 충성도를 평가한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인사가 말로는 검찰개혁이라고 하지만 검찰개혁과는 더 멀어지고, 검찰 장악, 검찰 무력화,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찰을 개혁하는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사를 한 문재인 정권의 의도가 결국 이루어질 것이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나라에 검사가 정확히 2,292명 정도가 있습니다. 이 가운데 평검사가 1,789명입니다. 이 평검사의 대부분이 지난 이른바 추미애 윤석열 사태에서 윤석열에 대한 징계는 부적절하다고 서명을 했어요. 이 검사들이 눈을 뜨고 부릅뜨고 고위 간부들이 어떻게 수사를 지휘하는지 지켜볼 겁니다. 그리고 현재 권력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하려 할 겁니다. 만약에 이번 정권에서 여의치 않으면 다음 정권에라도 반드시 수사를 계속하게 될 겁니다. 네. 예, 이도 의원께서 어제 고위직 인사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에서 분석을 해주셨고, 그리고 이성윤 고검장을 둘러싼 여러 가지 의혹들을 정리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성윤 고검장 인사를 두고 특히 이해충돌 논란이 큽니다. 어떤 내용인지 같이 보시죠. 서울고검은 기본적으로 수사를 직접 하는 곳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방탄검사단, 이런 논란이 불거진 이유가 고검에서 추미애 전 장관 아들 군 휴가 미복귀 항구 사건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또 심재철 당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징계할 당시에 법무부 검찰국장이었죠. 수사자료 불법 제공, 감찰도 맡고 있는데, 이런 데 있어서 이성윤 지검장이 자유롭지 않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최진봉 교수님, 네.
또 하나가 지금 이성윤 지검장이 고검장이 됐을 때 지금 한동훈 검사장과 독지폭행 관련해서 정진웅 지금 광주 고검 차장검사가 재판을 받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2심 가게 되고 이런 고검이 맡게 될 텐데 과연 이해충돌 논란이 없겠느냐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아까 이동훈 의원이 말씀하셨잖아요. 평검사들이 다 수사하잖아요. 예. 물론 고검장이 지휘를 할 수는 있지만 네. 밑에서 수사하는 사람들이 만약 본인들이 수사한 내용과 다른 지휘를 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저는 그러려고 보지 않습니다. 예컨대 검찰 내 그 내부 통신망을 통해서라도 불만을 분명히 표명할 거예요. 또 이성윤 이제 고검장이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모르고 있겠습니까? 저는 더 주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논란들이 생겼을 때 본인이 또 구설수에 오르면 예. 지금도 사실은 이제 성향이란 문제 때문에 야당이 공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부분에서 본인이 무슨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그것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그리고 수사를 하는 현장에 있는 수사관들 입장이나 수사검사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할 거라고 저는 봐요. 그 검사들 무슨 정권 그거 보면 수사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 보지 않고 예. 수사를 담당하는 쪽에서 수사한 내용에 큰 문제가 없는데 고검장이 그걸 바꾸라고 하거나 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 자체가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해서 문제가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저는 이성윤 고검장이 그런 부분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할 거라고 보고 또 밑에 있는 수사 검사들은 그냥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가 있거나 압박이 있다면 그것도 공개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예. 한다고 봅니다. 네. 예. 최지봉 교수께서는 이성윤 고검장이 오히려 논란이 있는 만큼 더 주의할 것이다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셨습니다. 네, 이성윤 고검장은 지난해 국감에 출석해 야당 의원의 질타를 받기도 했습니다. 당시 목소리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의 검찰은 권력의 충견을 넘어서서 권력의 애완견이라고 지금 불리고 있습니다. 검사장님은 국민들에게 충성하십니까? 장관에게 충성하십니까? 저는 대한민국 검사입니다. 국민들에게 당연히 충성한다고 생각합니다. 씁쓸한 것이 이런 어떤 수사를 가로막고 한 분, 이성윤 당시 대검 반부패부장이 현재 서울중앙지검장인데요. 바로 서울중앙지검이라는 요직에 발탁된 배경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문재인 정부가 지금 그토록 나르고 닳도록 외쳐왔던 검찰개혁은 입맛에 맞는 검찰 길들이기, 또 검찰 수사를 마음껏 재단하는 것, 그것이었습니다. 네, 변호사님뿐만 아니라 이 검찰 내 빅4로 불리는 그 자리를 두고 이번 인사평가가 엇갈리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번 빅4라고 불리는 서울중앙지검장, 법무부 검찰국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그리고 대검 공공수사부장에 있는 그 임명된 인물들 면면을 보면 이제까지 친정권 인사로 분류됐던 검사들이 그 임명됐습니다. 근데 저는 아까 이동훈 논설위원께서 인사는 메시지다라고 했는데 저는 이 빅4뿐만 아니라 이 빅4를 포함해서 5자리를 좀 우리가 중심적으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걸 예. 통해서 메시지를 볼 수 있다. 누구의 메시지? 임명권자의 메시지입니다. 약간 혼란이 있을 수 있는데 검사의 임명권자는 법무장관이 아닙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법무부 장관이 제청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예요. 결국 검사 인사를 통해서 대통령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데요. 봐야 되는 자리 5개는 이겁니다. 서울중앙지검장, 그리고 서울중앙지검의 상급기관인 서울고검장, 그리고 수원지검장, 수원지검의 상급기관인 수원고검장, 그리고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이 5자리를 봐야 된다고 봐요. 예. 이 5자리 보면 서울중앙지검에 이정수 현 법무부 검찰국장 임명됐는데 네. 이정수 법무부 검찰국장도 박범계 장관 고교 후배고 여러 가지 이제 친정권 인사로 정평이 나 있죠. 서울고검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너무 정책 편향성이 있는 인물로 많이들 회자되고 있고요. 그리고 수원지검장에는 신성식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이 임명됐는데 이분도 수원지검 수사팀의 결재를 뭉갰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수원고검장의 김관정 서울동부지검장은 추미애 전 법무장관 아들 사건을 무혐의 처리한 사람으로 유명하고 마지막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은 문홍성 수원지검장이 임명됐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금 사건에서 개입했다는 수사 외압을 가했다는 그런 의혹을 받고 있는 분들입니다. 결국 이 5자리를 종합하면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냐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진행하고 있는 특수수사에 관해서 대통령이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수사가 뭐냐? 서울중앙지검에서는 그
그 청와대가 버닝썬 사건을 은폐하고 검찰 개혁을 정당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사건, 성접대 의혹 사건을 부각시켰다는 청와대발 기획사정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고요. 수원지검에서는 널리 알려졌다시피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국 금지 사건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두 사건에 공통적으로 연루된 인물이 현재 청와대 이광철 민정비서관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번 인사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으로 엿볼 수 있는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광철 민정비서관이 연루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 권력형 비리 수사에 대해서 청와대가 굉장히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다는 메시지일 것 같습니다. 네, 류지아 변호사의 개인적인 이번 인사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습니다. 이번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또 다른 관심사, 가장 관심사 중 하나였을 것 같은데 윤석열 전 총장의 측근으로 불리는 한동훈 검사장이 과연 어디로 가느냐 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수사라인에 복귀하지 못했습니다. 이동훈 의원님, 한동훈 검사장 이번에도 검사가 한 명밖에 없는 사법연수원 부원장으로 갔다. 결국 고립무원 시킨 거 아니냐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그러니까 고립무원이라는 단어가 여기에는 굉장히 잘 어울리죠. 그 사법연수원 전체에 그 검사가 딱 한 사람 있습니다. 사법연수원 부원장 자리인데 사법연수원이 이제 50년 전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제 사법고시 합격한 분들은 이제 쭉 그 교육을 했는데 예. 이게 그 2017년에 사시가 폐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교육생이 없고 딱 한 명이 51기로 지금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이분은 이제 일본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뒤늦게 이제 그 연수를 받느라고 혼자 하고 있는데 이분까지 이제 그 연수원 떠나게 되면은 아무도 없는 진짜 할 일이 없어지는 기관이 되고 아마도 이제 뭐 판사 교육이나 이런 식으로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은데 혼자 어떻게 보면은 뭐 같이 점심 먹을 사람도 마땅치 않을 수도 있는데 혼자 조용히 지내라, 더 문제 일으키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 같고 작년 이후에 네 번째 그 좌천 인사입니다. 지금 화면에도 나오지만 대검 반부패 강력부장 하다가 부산 고검 차장검사로 가고 거기서 다시 그 법무연수원 그 용인 그 분소로 갔다가 다시 이제 진천에 있는 그 본원으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번에 또 인사. 말하자면 메시지가 만약에 탐탁치 않으면은 떠나라 이런 메시지인 것 같은데 한동훈 검사장은 뭐 전혀 그럴 생각이 없죠. 검사를 하다 보면은 이런 그 정치적인 보복적인 인사를 당하더라도 그건 어쩔 수 없다. 담담하게 받아들이겠다 이런 메시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끝까지 검찰에서 그 본인의 직분을 다 하려고 할 것 같고 사표를 내고 만약에 간다면은 뭐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서 아마도 그 끝까지 버티면서 아까 얘기했던 대로 정권이 바뀌면은 1789명의 평검사와 함께 문재인 정권의 적폐를 수사할 가능성도 굉장히 많죠. 아마 이런 인사를 보면서 국민들은 생각을 할 겁니다. 한동훈이 검사냐? 이성윤이 검사냐? 한동훈이 진짜 검사냐? 심재철이 진짜 검사냐? 아마 국민들이 다 판단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동훈 의원님의 개인적 의견 들어봤는데요. 조금 전에 한동훈 검사장 이번에 네 번째 좌천 인사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 한동훈 검사장 입장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권력의 보복을 견디는 것도 검사 일의 일부므로 담담하게 감당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다는 점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인사 이후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독직 폭행 사건 재판이 제대로 진행되겠느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요. 과거 재판 당시 영상부터 함께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간 잘못이 바로잡히는 상식적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수사였던 것 같다는 말씀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 검사장 등의 질문인데 지금 입장이 어떠십니까? 재판 걱정해서 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회는 좀 어떠세요? 그 당시에 사건 발생 당시에 한 검사장이 어떤 행동을 하길래 그렇게 하셨습니까? 네, 변호사님 검찰 인사가 났지만 이번 독직 폭행 사건 재판에는 무리가 없겠죠? 글쎄, 무리가 없다고 보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아까 잠깐 다뤘지만 한동훈 검사장이 정진웅 그 광주지검 차장검사 당시 그 독직 폭행 사건이 있었을 당시에는 그 서울중앙지검 형사 1부장이었습니다. 그때 그 서울중앙지검장이
이제 이성윤 이제 서울고검장이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휘 라인에 있었던 거죠. 사건의 관계인인데 지금 서울고검은 뭘 하고 있냐면 그 정진웅 차장의 그 독직폭행 사건을 공소 유지하고 있어요. 뭐냐면 지금 재판을 검사 측에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그 재판을 진행하는 검사들은 상급자가 서울고검장인 이성윤 고검장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그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을까 하는 의구심은 지우기가 어렵고요. 이게 이해충돌의 문제가 필수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고검장이 되시면 그 검사 윤리 강령에 따라서 회피할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회피하실지 여부는 알 수 없으나 회피한다 하더라도 영향력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여전히 사람들은 의문을 가질 것 같습니다. 아까 최진봉 교수께서 제대로 서울고검장이 제대로 수사를 할 것이고 일선 검사들도 제대로 수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대상을 제대로 수사할 수도 있어요. 다만 문제는 뭐냐면 제대로 수사하는 것보다 제대로 수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문제가 있으면 그 판결의 결과에 대해서 사람들의 그 신뢰도가 납득이 굉장히 떨어져요. 이게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성윤 지검장이 서울고검장으로 승진한 것은 이해충돌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지금부터 야권은 어떤 입장인지 어제 검찰 고위직 인사에서 야권은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함께 같이 보시죠.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권 마지막까지 법치주의를 무너뜨리고 떠날 심산인가 보다. 검찰 길들이기 이토록 노골적인 정권은 없었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의당도 시민들 상식선에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적절한 인사다. 이렇게 논평을 하고 있고요. 민주당을 탈당했던 금태섭 전 의원은 이명박 시절과 똑같은 철면피 인사다. 촛불 정부가 이럴 줄 누가 알았겠는가라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최진봉 교수님, 야권은 굉장히 강하게 지금 어제 인사를 비판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야권에서는 당연히 뭐 비판할 수밖에 없겠죠. 저는 이렇게 보고요. 또 뭐 야권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보이는 부분이 전혀 없다고도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 한동훈 검사장 얘기를 자꾸 나오는데 한동훈 검사장 같은 경우는 잘 아시는 윤석열 전 총장의 최측근이에요. 그 누구나 알고 있는 거잖아요. 독직 폭행 문제도 양측 의견이 지금 팽팽하게 대립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한동훈 검사장이 진짜 독직 폭행을 당한 건지 본인이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건지 지금 결론이 나오지 않은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 한동훈 검사장이 무조건 옳고 다른 사람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건 재판 결과가 나와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에서 물론 이성윤 지검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다른 지금 현재 뭐 윤석열 전 총장과 가까운 분들이 많은 부분 좀 다른 쪽으로 간 부분은 저도 일정 부분 비판의 대상이 될 거라고 봐요. 그 부분은 뭐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검찰을 장악하기 위한 수단이다. 저는 그렇게 될 수 있을까의 의문이 있다는 거예요. 윤 전 총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냥 윤 전 총장을 임명했지만 윤 전 총장이 정부 어떤 정책에 대해서 반대해서 반대 입장을 냈고 검사들도 거기에 대해서 함께 또 목소리를 낸 적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검찰이 그렇게 가만히 예컨대 정부가 이렇게 하라고 해서 하고 그럴 거라고 저 보지 않아요. 그리고 검사장들이 물론 영향력이 있지만 검사장들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도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는다고 하면 내부적인 반발을 분명히 불러올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기 때문에 뭐 야당의 비판은 일정 부분 뭐 비판이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보지만 그것이 검찰이 완전히 장악돼서 뭐 정부가 원하는 대로 수사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는 보지 않습니다. 네. 이번 인사를 두고 김호수 검찰총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의 인사 협의 당시 모습부터 보고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정상화를 보려고 많은 이야기, 강력하게 이야기를 저는 총장의 말씀 경청해서 충분히 듣도록 하겠습니다. 뭐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요. 아주 충분히 자세하게 들었습니다. 이성윤 지검장 거치도 논의하셨나요? 인사 발표는 어떻게 될까요? 검찰 간부 인사 어떻게 좀 정리가 됐을까요? 2시간 동안 나름대로 열심히 의견을 드리고 설명도 했지만 저로서는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의견 충돌도 있었나요? 하여튼 시간이 저에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내일 인사 발표는 좀 어려울까요? 그 부분까지는 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네, 위원님 김 총장은 일단 현재 자신의 의견은 많이 반영이 됐다는 입장인데 정작 검찰 내부에서는 그렇지 않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 같아요. 앞으로 검찰 중간 간부 인사도 남았는데 좀 김호수 총장의 존재감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김 총장이 이제 그 검사로서 검찰총장이 됐으니까 본인 스스로도 굉장히 그 영광스럽게 생각은 하겠지만 그 김 총장의 앞길은 아마도 꽃길이라기보다는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고려해야 될 것, 좀 더 그 적나라하게 얘기하면 눈치 봐야 될 곳이 너무 많아요. 첫째는 그 정권의, 자기를 임명해준 정권의 눈치를 봐야 되죠. 두 번째는 그 2,300명의 그 검사들의 그 생각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리더로서. 세 번째는 지금 우리가 지금 토요 랭킹쇼에서 다루고 있지만 많은 국민들이 검찰 인사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 가진 적이 어디 있습니까? 네. 모든 국민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정권이 원하는 대로, 법무부가 원하는 대로 김호수 총장이 따라간다면은 많은 검사들, 많은 국민들이 실망을 하겠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인사협의 과정에서 박범계 장관하고 뭐 이견도 있었다, 약간의 갈등도 있었다는 보도가 나오는데 예. 실제로 이견이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견이 있었던 것처럼 한 건지 그거는 뭐 아직은 예단하기 어렵겠습니다. 나중에는 밝혀지겠죠. 물론 그 김호수 총장한테 윤석열 전 총장처럼 하라 뭐 이걸 기대하기는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그러나 검찰 내에 이런 얘기가 있었죠. 뭐 굉장히 좀 옮기기도 좀 그렇습니다만 이성윤이 검사냐? 심재철이 검사냐? 이런 얘기 있었습니다만 김호수 그 총장이 임명될 전후에서 검찰 내에서 많이 나왔던 소리 중에 하나가 김호수도 검사다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청문회 과정에서 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이라든지 정치적 중립성이라든지 이런 근본적인 문제부터 뭐 그 수임료, 고문료 이런 약간 도덕성의 문제도 있었지만 어쨌든 대한민국 검찰총장으로서 최소한의 독립성, 중립성 유지하면서 검찰 잘 이끌어가기를 일단은 뭐 바랄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이도울 의원님의 얘기는 검찰 내부의 일부 의견이라는 점도 밝혀드립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첫 번째 과제로 검찰 조직의 안정을 꼽았는데요. 앞으로 검찰 조직 어떻게 이끌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정치권 소식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두 번째 한랭킹입니다. 1위 향한 난타전. 네, 지금부터 대선 주자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어제 한국갤럽 조사에서 새롭게 등장한 인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명 있습니다. 누군지 지금 만나보시죠. 이재명 경기도지사 24%로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에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에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21%,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5%. 그런데 새롭게 등장한 인물은 바로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인 이준석 후보가 3%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단수 수치로만 따지면 4위에 랭킹된 건데요. 이동우 의원님, 네. 사실 이준석 후보는 지금 만 40세가 안 돼서 내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4위에 랭킹이 됐는데 물론 이 조사가 객관식 조사가 아니라 응답자가 주관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선주를 얘기했기 때문에 들어갔다는 점도 말씀드려야 되는데 이 결과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우선은 그 우리 정치에 대한 변화의 열망, 그 4.7 그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에서 조금 표출되지 않았습니까? 이 변화의 열망이 그 반영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제 조금 기술적으로 보면은 일부 국민은 아시는 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40세가 안 된 이준석을 지목한 것 같고 네. 갤럽의 입장에서도 사실 이 표는 뭐 무효표가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공개하지 않을 수도 있었겠지만 어쨌든 뭐 국민의 그 3%면 굉장히 많은 숫자 아닙니까? 네. 그 이준석을 대통령으로 지목했다는 그 사실은 전해주기 위해서 굳이 넣었다. 그러나 이제 다음에는 한번 그것도 이것도 이게 과연 자격이 없는 사람을 대선 후보에 이렇게 얼마를 받았는지를 공개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토론은 거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준석 후보는 여론조사가 공개된 뒤 만난 기자들의 질문에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론조사에서 처음으로 차기 대권 후보분의 이름을 올리셨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소감 한번 부탁드립니다. 해당 여론조사 기관에서 이름 붙인 것처럼 차기 정치 지도자의 한 명으로 인정해 준 것에 대해 가지고 국민들께 감사하고요. 다만 이것이 또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서 우리 대권 주자들을 좀 빛을 발하게 하는 어떤 형태로 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제 수치는 앞으로 좀 언급을 하지 않으시는 게 어떤가. 전당대회 끝나면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네, 교수님 저희가 어제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 한번 다시 같이 보면 이준석 후보 앞뒤로 이낙연 전 대표가 5%, 안철수 대표가 2% 차지했단 말이에요. 네. 기존 대선 주자들이 좀 민망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저 수치로만 보면 그렇죠. 뭐 물론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늘 등락이 있는 것이고 변화가 있는 것인가. 지금 현재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것이 불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계속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저렇게 정부의 모습이나 아니면 정치인의 모습들에 대한 실망한 부분들이 변화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의견으로 표현됐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결국 이준석 돌풍이라고 하는 것도 쇄신과 변화, 세대 교체라고 하는 국민적 열망이 반영된 거기 때문에 저런 이제 여론조사 결과를 통해서 정치인들이나 대선 후보들도 깊이 좀 고민해 보셔야 돼요. 국민이 뭘 원하고 있는지, 변화와 쇄신을 요구하고 있고 세대 교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라고 하면 정말 국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정책을 제시하고 또 대선 후보들이 어떤 방향으로 비전을 제시할 거냐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다. 저 여론조사 결과는 앞으로 변화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하나로만 봐도 정치인들이 어떤 자세로 국민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지 하는 부분을 하나로 보여주는 그런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어쨌든 조금 전에 본 것처럼 대선 주자 지금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양강 구도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권에선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윤석열 총장에 대한 견제가 시작됐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특히 최근에 회고록을 낸 조국 전 장관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백넘버 국민의힘 2, 그러니까 2번을 달고 있는 윤석열 총장. 양복 안에 이걸 입고 있다. 검찰총장 때부터 모두 알던 비밀이 바로 양복 속의 백넘버 2번이다. 이런 만평을 올려서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돈 의원님. 글쎄요. 조국 전 장관 회고록과 함께 다시 조국의 시간이 온 것 듯한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특히나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 강한 견제구를 계속 날리고 있어요. 교수님 그런데 사실 지난 1일만 해도 왜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조국 사태에 대해서 사과를 하니까 조정훈 장관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었잖아요. 뭐 저희가 곧 보여드릴 텐데 저를 밟고 전진하라. 저는 사인으로 자기 방어와 상처 치유에 힘쓸 것이다. 뭐 이런 취지의 입장을 내놨었는데 정작 요즘 조 전 장관의 SNS를 보면 윤 전 총장에 대한 저격은 더욱 강해지고 있다. 이런 평가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송 대표가 얘기했던 말이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게 법적인 문제는 뭐 그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인 것이고 윤리적 도덕적으로는 조 전 장관이 그 당시 했던 행동 이런 부분들은 비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젊은 층이나 아니면 이제 20, 30대 이런 분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박탈감이 생기겠습니까? 그거는 뭐 어떤 이유로도 변명이 불가능해요. 그래서 저는 조 전 장관도 그 부분을 얘기했다고 생각해요. 밟고 가라는 얘기는 본인도 그 부분은 사과했거든요. 그리고 그건 그때 당시에 법적인 본인 입장입니다. 조 전 장관 입장에서 법적인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그런 행동을 한 것 자체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건 자기가 사과할 수밖에 없어요. 송 대표도 그런 부분을 사과했다고 저는 보고 그래서 저는 송 대표의 사과는 지극히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된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조국 전 장관 이런 윤석열 전 총장에 대해서는 아마도 이건 조국 전 장관의 입장을 제가 그냥 해석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조국 전 장관이 원래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검찰총장 일을 하면서 정권에 관련된 수사도 하고 본인에 대한 수사도 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저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이고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윤리적 도덕적으로 잘못한 부분을 인정하지만 본인에 대한 수사가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부분을 계속 얘기할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민주당이 도움이 될 거냐 말 거냐는 좀 이제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이지만 본인 입장에서는 어쨌든 본인에 대한 표적 수사 자체를 정치적 어떤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한 불만을 계속 제기할 것 같아서 이 부분이 계속되는 것이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고민이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현직에서 물러났는데도 장외 신경전은 뜨겁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여야 대리전 치러지고 있는데요. 어떤 목소리인지 들어보시죠. 공정, 불공정 얘기하는데요. 한 사람을 한 가족을 7, 80번이나 압수수색한 것이 과연 공정한 거였어요? 굉장히 잘난 부모가 표창장을 위조해서 자녀를 의사를 만드는 나라다. 다시 얘기하면 잘난 부모의 친구들이 다 나서서 그 범죄를 도와줬다. 기회는 평등할 것이며 가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거다를 약속한 정권이잖아요. 조국 전 장관, 윤석열 전 총장 모두 자신들의 가족 수사를 두고 과잉 수사, 표적 수사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윤석열 전 총장 장모 측 변호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전 총장 장모 그리고 부인 관련된 수사가 조국 전 장관 가족 수사보다 10배 이상 싹싹 수사를 당하고 있다. 조국 전 장관 수사는 가족 관련 수사는 3개월을 진행했는데 윤석열 전 총장 가족 수사는 지금 1년 3개월째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랬더니 김남국 민주당 의원은 정말 10배 수사를 했으면 조국 전 장관이 한 100군데 압수수색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까 1000곳은 압수수색을 해야 한다. 결국 윤 전 총장 가족 수사 강도는 조국 전 장관 수사 때에 비해서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거다. 이렇게 또 반격을 하고 있는데요. 류지아 변호사님, 양쪽이 서로 우리 가족이 더 표적 수사, 과잉 수사를 당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법률적으로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이제 지금 그 윤 전 총장 장모 측 변호인도 변호사고 김남국 의원도 변호사잖아요. 예. 그런데 저 주장은 법률적 주장은 아니고요. 정치적 주장이에요. 왜 그러냐면 사건이 같지가 않은데 압수수색 횟수와 수사 기간을 가지고 어떻게 이게 같이 비교를 할 수가 비교할 수는 없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건이 복잡하고 여러 범죄가 얽혀 있고 그게 뭐 혐의를 밝혀내기가 어려우면 압수수색 100번 아니라 1000번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수사가 너무 어렵고 이걸 분명 혐의는 있는데 그거 밝혀내기 또 어려우면 수사 기간도 길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런 거지 뭐 이게 저쪽에 비해서 나는 왜 이렇게 압수수색을 많이 했냐 이렇게 보는 건 좀 어렵고요. 그래서 이걸 정치적으로 봐야 되는 정치적인 공방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정도로 평가해야 될 것 같고 예. 저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조국 전 장관뿐만 아니라 이제 그 주변인들이 그 자신에 대한 수사를 윤 전 총장 혹은 윤 전 총장 그 가족에 대한 수사와 결부시키는 게 정치적으로 바람직한 전략적으로 좋은지 잘 모르겠어요. 아까 그렇죠. 예. 최진봉 의원께서도 최진봉 그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조 전 장관이 이렇게 그 자기 SNS에 백넘버 2번 이거 올리고 하는 게 과연 민주당에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 잘 모르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민주당에 해가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조국 전 장관은 문재인 정부 초대 민정수석이자 검찰개혁의 상징이고 문재인 대통령이 마음에 빚을 진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과 그분에 대한 수사와 윤 전 총장에 대한 수사를 계속 결부시키면 윤 전 총장과 조국 전 장관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연결고리가 강하게 생기는 거거든요. 이걸 끊어내야 하는 게 오히려 전략적으로 바람직한데 계속 이런 걸 부풀려 놓으면 결국 윤 전 총장을 문재인 대통령의 반대편에 대등한 자리에 위치시키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전략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공방인 것 같네요. 네, 위원님 저희가 윤 전 총장을 향한 여권의 공세에 대해서 짚어보고 있는데 앞서 목소리도 들어보셨지만 정청래 민주당 의원이 자신의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더라고요. 10원짜리 지폐에 윤 전 총장의 얼굴을 저렇게 합성을 한 건데 그 글의 내용도 보시면 뭐 전 재산이 29만 원이라는 전두환 전 대통령이나 10원 한 장 피해준 적 없다는 윤서방이나 그분이 그분일세 뭐 이런 취지의 비판글을 올렸는데 이도현 의원님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전 총장이 그 정치권에 이제 나온다는 그런 이제 얘기가 나오면서 여러 가지 조금 좀 그 메시지가 혼선된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장모 사건과 관련해서 그 윤 전 총장이 10원 한 장 그 이익 본 거 없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이제 그 의원을 어느 그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여권에서 이게 너무 이제 오만한 얘기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이 저렇게 지폐까지 만들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하는데 저게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은 뭐 지금 10원짜리 그 지폐에다가 윤 전 총장의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제 이렇게 패러디를 한 건데 저 작품 자체는 아까 그 백넘버 2번에 비하면 좀 사실 좀 그 조악하죠. 얼굴이 일단 너무 커요. 얼굴 한 10에서 20% 줄이면 약간 그 저기가 비율이 맞을 것 같고 기왕에 그 저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10원 이렇게 쓸 게 아니라 10원 한 장 이렇게 썼으면 아마 보는 사람들이 더 즐거워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그 윤 전 총장이 그 참모들도 이제 새로 꾸리고 한다는 그 얘기가 있는데 조금 메시지를 그 정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원 한 장이라는 이 단어 그 말 한마디가 주는 국민들한테 주는 느낌 그리고 오늘은 이제 국민의힘 입당할 것처럼 기사가 나왔는데 다음 날은 또
그게 아니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혼선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메시지를 잘 그 정리를 해서 내야 될 것 같고 근본적으로는 윤 전 총장이 뭘 하고자 하는지 어떤 정치를 한다면은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서 본인이 가진 기본적인 그 장점이자 경쟁력 이런 걸 유지하는데도 좀 그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윤석열 전 총장의 메시지도 정돈할 필요가 있다 이런 지적하셨고요. 조금 전에 정청래 의원이 올린 그 만평 사진 같은 거는 정 의원이 직접 만든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만든 것을 가져왔다는 점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윤석열 전 총장 측 여당의 공세가 시작되자 도를 넘었다 이렇게 표현했었는데요. 이 상황을 지켜보던 국민의힘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윤석열 총장이 이제 정치권에 들어오면 그보다 더한 심한 검증도 받을 거예요. 정치하면서 그 정도 공격받고 뭐 도 넘었다 그러면 정치하지 말아야지. 가족이니까 검증을 당하고 공격을 받으면 떳떳하게 아니면 아니라고 해명하면 되지만은 뭐 정치권에 여야 공격하는 걸 갖고 뭐 도 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검사식 발사이죠. 지금 검찰을 계도하려고 정치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네, 류지아 변호사님. 지금 이재호 상임고문은 이 정도 공격 갖고 도를 넘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검사식 발상이다. 네. 정치권에 들어오면 이보다 훨씬 더 심한 검증을 통과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어떻게 보면 조언을 주고 있는 건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원론적으로는 이제 상대방의 비판에 조금 더 익숙해져야 된다는 차원에서 맞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조금 약간 말꼬투리 잡는 측면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방금 이제 이도원 논설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아직 윤석열 전 총장의 캠프라고 해야 되나요? 그 팀 내 메시지가 아직 정제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혼선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누구한테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라는 메시지는 사실 정진석 의원을 통해서 흘러나왔죠. 그리고 이 도를 넘었다는 표현은 사실 국민들이 느끼기 조금 과한 면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그 변호인을 통해서 이렇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아마 약간의 그 메시지 혼선이 있는 부분을 가지고 지금 여기저기서 이제 정치적으로 공세의 소재거리로 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하나 특이한 것은 10원 한 장 피해준 적이 없다는 발언에 대해서는 이제 민주당 측에서 이제 공격을 했는데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같은 국민의힘이라고 아직 보기는 어렵죠. 입당을 안 하셨으니까. 같은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재호 상임고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원로로서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약간 훈수를 두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여당의 유력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 얘기도 좀 해봐야겠습니다. 이 지사가 자신의 기본소득 구상을 강조하면서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를 거론했는데요. 교수님, 지난 2일에 이 지사가 공개한 자신의 SNS 게시글을 좀 함께 보실 텐데요. 네. SNS 게시글 한번 같이 보실 텐데요. 보시면 기본소득이 필요하다는 배너지 교수와 사기성 포퓰리즘이라는 유승민 전 의원 모두 경제학자다.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까? 이런 글을 올리면서 배너지 교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세계적 석학이고 유 전 의원님은 뭘 하셨는지는 몰라도 아주 오래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다선 중진 국회의원이심을 판단에 참고하겠다. 이런 글을 어제 올렸는데 교수님 일단은 여야 막론하고 모두 비판의 글이 쏟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게 원래 시작이 어디냐면 정세균 전 총리가 여기에 대해서 비판의 글을 올리셨고 또 유승민 이제 의원도 전 의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가 이걸 올릴 때 그 인용한 분이 있어요. 누구냐면 이인석 서강대 교수예요. 경영학과 교수인가 경제학과 교수세요. 이분이 경영학 전문가시죠. 연세도 있으시고 이분이 쓴 책에 보면 기고문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요. 이 기고문에 보면 베네지 교수의 기본소득제라는 제목으로 있어요. 기고문이. 예. 이 기고문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정세균 지금 전 총리나 유승민 의원은 얘기하는 것 전혀 달라요. 네. 무슨 말이냐면 베네지 교수 부부가 두 분 다 노벨 경제학상을 받으신 분들이에요. 이분이 쓴 책이 이분이 유명한 가난의 경제학이라고 하는 경제학의 분야를 창출하셨고 실행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분이 쓴 책이 힘든 시대를 위한 좋은 경제학이라는 기본소득제 관련된 책을 썼는데 이 내용이 보면 내용이 이렇습니다. 내용이 제가 읽어드리면요. 이게 이 제도는 예산의 여유가 있는 부유한 선진국에 적합한 정책이고 그 밖에 대규모 증세를 할 수 있는 국가에서는 가능한 정책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정세균 전 총리는 가난한 나라에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내용이 다르잖아요, 지금.
전문가. 그리고 이게 현재 그 기본소득제를 시행하고 있는 나라를 보면 네덜란드의 20여 개 지자체에서 기본소득 정책을 실행하고 있어요. 이게 가난한 나라입니까? 또 하나 미국 알래스카는 1982년부터 매달 약 $100의 기본소득을 제급하고 있어요. 여기가 가난한 나라입니까? 또는 뭐 예컨대 캐나다나 아니면 핀란드 같은 경우에 실험을 했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얘기하면 아마 정세균 전 총리가 케냐에서 지금 이분들이 2년 동안 실험을 하고 있어요. 기본소득. 그건 아마 얘기하신 것 같은데 이게 마치 가난한 나라에서만 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라고 봅니다. 예. 이도일 의원님. 지금 보면 조금 전에 윤석열 전 총장을 두고도 여야에서 다 공방이 있는 것처럼 역시 여권에서 유력 주자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두고도 여야 모두가 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기본소득은 뭐 이 기회에 좀 정리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기본소득은 원래는 그 보수 쪽에서 제기한 그 정책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소득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그 복지를 전부 통폐합해서 그걸 다 모아서 기본소득으로 그 제공하는 겁니다. 우리 이제 지금 최주봉 교수님이 그 선진국에서 하는 사례 그 후진국에 하는 사례 그런 얘기를 했는데 대표적인 선진국인 그 스위스 사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인당 300만 원씩, 월 300만 원씩 주는 그 기본소득을 실험해 보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그 국민투표에서 국민들이 그걸 부결시킵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그 기본소득 300만 원을 받으려면은 기존에 받던 의료라든지 그 구직이라든지 이런 거 관련된 복지가 있는데 이거를 다 포기를 해야 됩니다.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현재 받고 있는 복지가 월 소득, 기본소득 300만 원보다 더 큰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더 낫다. 근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은 뭐가 문제냐면 기존의 그 통폐합, 뭐 의료도 그렇고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다 그대로 두고 거기에 추가로 뭐 월당 50만 원 정도씩 뭐 그것 좀 수치는 달라집니다. 추가로 주겠다고 하니까 이거는 원래 그 보수 경제학자들이 제기한 기본소득의 의미하고는 전혀 관계없고 추가로 그냥 현금 지원하는 그 정책에 더 가깝지 않느냐. 이것이 지금 윤희숙 의원을 비롯한 보수 경제학자들, 그 다음에 야당의 그 주장인 겁니다. 제가 잠깐 거기에 부연 설명을 드릴게요. 예.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거는 초창기에는 1년에 2번 정도 해보자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도 지역화폐로 지급을 해서 지역에 있는 상공업자들, 자영업자들 이런 분들을 도와서 함께 경제 성장을 하자는 취지로 얘기를 한 거니까 논의는 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저도 한마디로 보시면 그 올해 이제 우리나라 예산이 한 600조 가까운데 그 중에서 180조 정도가 그 복지에 쓰이는 예산입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그 180조를 어떻게 구조 조정해서 거기서 재원을 마련을 할 건가. 이 논의부터 시작을 해야지 순서. 그것도 이재명 기사는 이미 다 설명을 해놨어요. 그 내용에. 그걸 보시면서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서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는 것처럼 앞으로 대선 국면에 접어들면 이 기본소득 논쟁 굉장히 뜨겁게 전개될 것 같습니다. 네. 이동 의원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세 번째 한 랭킹 지금 만나보시죠. 공군의 추락입니다. 일어나지 말았어야 할 일이 또 발생했습니다. 공군 여성부사관이 원치 않는 회식 자리에 참석한 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했습니다. 이후 절절한 호소를 했지만 아무런 조치가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한 이후 조직적 회유와 은폐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번 사건의 문제점 뭔지 저희가 정리해봤습니다. 조직적 회유와 은폐 의혹, 여성 부사관 성추행 사망 사건인데요. 먼저 상관 지인 개업식에 부하 직원들이 강제 동원됐습니다. 이어서 이 자리 역시 군인 4명에 민간인 1명이 모여서 5인 이상 집합을 금지하고 있는 방역 수칙을 위반했습니다. 이어 피해자 회유가 진행됐는데요. 살다 보면 한 번쯤 이런 일을 겪는다. 이런 얘기들의 회유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피해자는 블랙박스를 확보해서 군 검찰에 제시했지만 2주 동안 2주 뒤에야 가해자 조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도 군은 단순 변사다 이렇게 상부에 보고했습니다. 보고 누락, 늑장 대응 의혹이 계속 불거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자리에 하종대 선임 기자 나오셨는데 그야말로 붕괴 사건이 아닌가 싶은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거죠? 예, 지금 이제 앵커가 화면을 보면서 읽어주신 그 내용이 전체 우리 군의 이제 큰 문제인데 그 중에서도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이 피해자가 처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번이 세 번째예요. 예. 그러니까
그 전에 2번 일어났던 일들은 모두 은폐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번에 3번째인데 이번에 이 분이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기까지는 무려 3개월이 걸립니다. 예. 3개월 동안 거의 조사도 늑장 조사지, 그 다음에 그 사이에 계속적으로 휴유 들어오지, 아, 이번에까지도 이게 해결이 안 되겠구나. 이런 절망감에서 결국은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문제는 이 가해자, 이 사건이 벌어진 성추행범도 문제지만은 그 이후에 있는 상급자들의 문제, 축소 은폐하려는 상급자들의 문제. 또 하나는 사실은 이게 범죄잖아요. 예. 군 검찰에서 조사했지 않습니까? 근데 군 검찰이 완전하게 지휘부하고 독립적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게 스스로 판단하고 했어야 되는데 지휘관들하고 서로 알고 친하게 지내다 보니까 같이 은폐 조작에 가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영영 돌아오지 않는 딸을 생각하며 이중사의 어머니는 슬픔을 가누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 이쁜 우리 딸인데 이제 만질 수 없네. 벌써 저 어깨 목소리를 들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 고통이었길래 그래서 뚫어낼 수밖에 없었는데 제가 감상하는 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안에서도 우리 아이처럼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아직도 해결 못하고 있는 아이 있으니까 그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꼭 하셔야 합니다. 우리 아이 비록 이렇게 됐지만 그런 아이들까지도 다 품어서 꼭 하셔야 돼요. 네, 어머니의 절규가 정말 가슴 아픈데요. 유족들은 피해자가 매 순간 신호를 보냈다고도 이야기했습니다. 그 모습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남녀 부인들이 왜 이 제도 조직 안에서 이렇게 자꾸 죽어나가는지 좀 살펴봐 주세요. 좀 제발 좀요. 우리 아이가 신호를 보내기 순간 시간마다 그 신호를 계속 보냈어. 그럴 때마다 본대. 뭐만 3년 전에 그런 프로그램이 그렇게 작동을 했다고 한다면은 오늘같이 이렇게 비참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길동안 좋으면 뭐합니까? 작동을 해야죠. 네, 교수님. 지금도 그 안에서 우리 아이처럼 괴로워하는 아이들이 있을 것이다라는 어머니의 절규와 순간마다 시그널을 보냈을 거다라는 아버지의 절규가 참 가슴이 아픈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저희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정말 이거는요. 군이 저런 식으로 하는 거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강력하게 대처를 했어야죠. 그리고 이중사 같은 경우 이번 사건 말고 그전에도 또 사건이 있었던 걸로 알려지고 있어요. 예. 그때도 그냥 넘어갔잖아요. 무마하고. 이중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무력감이 들겠습니까? 그렇게 몇 번을 얘기했는데도 불구하고 지휘부는 전혀 그 말을 들어주지도 않고 해결하려는 노력도 안 하고 그리고 문제 발생하자마자 그럼 분리시켜야 되잖아요.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도 안 시키죠. 전출도 안 시키죠. 그리고 본인이 여러 번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2차, 3차 가해를 합니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자기들 앞길에 문제가 생길까봐 그거 가리고 감추고 없애려고 했잖아요. 상관이라는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하는 게 말이 됩니까? 한 여자 중사는 죽을 둥 살둥하면서 그 자리에 가서 그 얘기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자기가 증거 못할까봐, 자기가 처벌 받을까봐 그 책임 안 지려고 그거 한 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참고 넘어가자. 이런 얘기를 어떻게 할 수 있는? 자기 딸이면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대처를요, 위에 있는 지휘부들이 왜 제대로 처리 안 했냐는 거예요. 이 문제 있었으면 발본 세번에서 모두 다 처벌해야죠. 그리고 국방부에 보고하는 것도 보세요. 처음에는 단순 사망이라고 보고를 하고 예. 저는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이 군이 은폐하려고 무마하려고 회유하려는 의도가 없었다 이런 행동할 수 없다. 이거는요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밝혀내서 책임 있는 사람 모두 다 처벌해야 됩니다. 네. 사건이 이렇게 일파만파 번지자 결국 공군 참모총장이 취임 8달 만에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성영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표명하자 문재인 대통령이 80분 만에 이를 수용했는데요. 성폭력 사건 대응 실패로 군 수뇌부가 물러난 건 처음입니다. 청와대 반응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성용 공군 참모총장의 사의를 즉각 수용하였습니다. 사표 수리와 관련한 절차는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고 상급자까지 보고와 조치 과정을 포함한 지휘라인 문제도 엄정하게 처리해 나가라고 지시한 바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최고 상급자를 언급하면서 서우 국방부 장관도 이 사건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나옵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보겠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건 3월 2일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신고가 됐지만 군사 경찰은 검찰에 송치하기까지 한 달 넘게 걸렸습니다. 4월 7일 송치가 됐는데 이 사건이 대대장, 비행단장을 거쳐서 공군 참모총장에 보고된 건 송치가 되고도 일주일이 지난 4월 14일입니다. 이어서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된 건 이모 중사가 사망한 사흘 뒤 5월 25일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사건이 발생하고 국방부 장관이 보고되기까지 무려 석 달 가까이가 걸렸습니다. 하종대 선임기자, 국방부 장관이 이 문제에 책임져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기 이제 보면은 어쨌든 국방부 장관한테 보고가 된 시점은 이제 사건 발생 거의 3개월 뒤에요. 5월 25일이니까. 그러면 이제 국방부 장관 별 책임이 없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보기에 5월 25일 날 이성용 공참총장이 보고서로는 그러니까 공군의 보고서에는 그냥 단순 변사예요. 그런 얘기가 없었습니다. 성추행 얘기가 과거에도 있었고 이런 얘기는 딱 빼고 문서는 올리고 전화로 해가지고 성추행 얘기도 했고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서욱 국방장관이 제대로 이거를 만약에 지휘를 한다면 이걸 다시 그날 25일에는 너네가 알아서 공군에서 다시 조사해서 나한테 제대로 보고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미 공참총장이 이게 위에서 축소 은폐도 이루어졌다는 거. 그다음 보고서에 지금 안 넣었는데 내가 말하는 게 전체 진상이라고 하는 걸 다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공참총장 당신 왜 이런 식으로 보고하냐. 보고서에 다 넣어서 나한테 보고를 해야지. 그리고 너네는 더 이상 조사에서 빠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지 마. 하고 국방부 검찰단에 바로 했어야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거기다 했다는 건 저는 이건 약간 추정인데 국방부 장관도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조금씩 축소 은폐하는 거를 관행적으로 알고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공참총장이 이런 식으로 전화로 보고하는 거하고 문서 보고가 서로 문서 보고라고 하는 건 나중에 다 공개되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때 했는가 안 하는가 기록으로 남는 나오니까 거죠. 그 얘기를 뺀 거잖아요. 그리고 전화로만 당신하고 나만 알고 이거 잘 한번 어떻게 건너가 보자. 이 지금 상황 바깥까지 누설이 됐는데 어떻게 잘 해보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지시를 했다는 거. 그게 저는 서욱 국방부 장관한테도 있었던 거 아닌가. 그렇다면 저는 이건 큰 문제다. 위에 국방부 전체 최고 책임자부터 가장 아래에 있는 거기 있는 중사, 준이 처음 은폐, 조작, 축소하려고 했던 가장 아래 간부부터 위에까지가 모두 한 통 속이 된 거 아니냐. 적어도 인식은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변호사님, 이번 공군 성폭력 사건의 조직적 은폐와 회유 의혹뿐만 아니라 또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다들 기억하실 텐데 지난 2월에는 수영 귀순 사건이 있어서 경계 실패가 지적이 됐었고요. 또 최근에는 부실급식으로 굉장히 논란이 됐었잖아요. 이렇다 보니까 변호사님, 왜 도대체 군의 사건 사고 논란이 이렇게 끊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 답은 사실 아까 함께 봤던 화면에서 강제추행 피해자인 고 이중사 공모부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하셨냐면 제도만 좋으면 뭐합니까? 작동해야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군대 내에는 지금 현재 성범죄 대응 매뉴얼을 따로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 매뉴얼에 따르면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시 피해자와 가해자를 분리하는 등 피해자 보호 조치를 실시하고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피해자가 2차 가해를 당하지 않도록 여러 가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번 사건만 가지고 보십시오. 어떤 이유에서든지 그게 방역수칙 위반했다는 사실이 발각될 것이 두려워서든 아니면 그 관련된 상관들이 문책당할 것이 두려워서든 아니면 가해자한테 너무 큰 피해가 있을 것이 두려워서든 어떤 이유에서든 이 사건 발생 이후에 신속하게 피해자 보호 조치, 최소한의 피해자와 가해자 분리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조사와 수사는 아주 부실하게, 아주 늑장으로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사이에 피해자에 대한 회유와 압박, 2차 가해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범죄 대응 매뉴얼이 완전히 위반된 거거든요. 애초에 강제추행 자체가 일어난 것도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정해진 룰 자체를 어긴 거니까요. 하지만 그런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그걸 은폐하고 축소하고 하려는 그러한 시도들,
그 시도가 더 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됐을 경우에 룰을 지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룰 자체가 붕괴되는 거죠. 네. 군은 기관과 규율이 생명이잖아요. 근데 기관과 규율이 무너지면 군은 생명을 잃은 조직입니다. 그러니까 군 경계 실패, 부실급식, 지금 이런 문제, 또 작년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도 있었어요. 네. 이런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런 가운데 논란이 또 있습니다. 군은 지난 3일부터 2주간 성폭력 피해 특별 신고 기간을 운영하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이런 단서를 달았다고 합니다. 무고형 고발은 상관 명예훼손죄를 적용해 엄중히 처벌하겠다. 이런 문구가 지침 속에 포함돼서 과연 신고를 하라는 거냐, 아니면 신고하지 말라는 거냐, 현장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하정대 선임 기자. 예. 저 문구도 좀 논란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러니까요. 사실은 전체 군을 상대로 조사한 그 전에 이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피해자의 한 30%는 아예 신고조차 안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그런데 저기다가 너 신고한 거 명확하게 입증 안 되면 나중에 너 상관 명예훼손죄야? 이건 협박이잖아요. 네. 그 잘못해가지고 내가 신고했는데 이거 명확하게 내가 입증을 못 해낸다. 그러면 내가 잘못하면 상관을 명예훼손했다고 해가지고 내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다면 누가 과연 자유롭게 피해를 입었을 때 그거를 신고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저런 것 자체도 지금 우리 군에 있는 고위층에 있는 그런 간부들이 이 사태를 얼마나 안이하게 보는가 하는 걸 그대로 반영한 문구라고 봅니다. 예. 네. 군에서는 이 문구를 과거에도 지침에 이런 거 넣었었다 이렇게 해명하고 있다는 점도 밝혀드리겠습니다. 네. 야당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 그리고 국방부 장관 경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국군 통수권자인 문재인 대통령은 절망스러웠을 피해자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며 마치 대통령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식의 유체 이탈 화법을 써야 할 사안이 아닙니다. 이렇게 내로남불을 반복하고 있으니 군 기물란 사건이 끊이질 않는 것입니다. 국민들에 대한 사과를 하시고 국방장관과 공군 참모총장에 대한 적극적인 경기를 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네, 하 기자님 이번에는 정말 뚜렷한 해결 방안과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할 것 같은데 대응 방안이 있을까요? 기본적으로는 이제 김기현 지금 당대표 권한대행은 문재인 대통령의 유체 이탈 화법이라고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여기에 제가 보기엔 직접적으로 책임질 일은 있다고 보지 않아요. 예를 들면 서욱 국방부 장관이 만약에 책임이 없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건 분명히 유체 이탈 화법인데 저는 그거보다도 이게 정치적 공방으로 되는 건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뭐 해야 하냐면 첫 번째는 이런 것들이 신고됐을 때 절대 축소 은폐되지 아니하고 철저하게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조사되고 그거는 지휘계통하고 별도로 군검찰이 독립적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줘야 한다. 그리고 직접 성추행이나 성폭력 이렇게 한 사람보다도 못지않게 그 위에서 축소 은폐를 했을 때는 더 강력하게 처벌하는 그런 법제도를 국회에서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야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마지막 하나는 정기적으로 저는 일괄 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오늘 마지막 한 랭킹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한 랭킹은 연예계 소식입니다. 네, 마지막 한 랭킹 반성 당당 부인입니다. 네, 배우 하정우 씨가 수면 마취제 프로포폴 투약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 저희 채널A가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 기자님 우선 어떻게 된 사건인지 종합 정리를 좀 부탁드릴게요. 예, 배우 하정우 씨인데요. 지금부터 2년 전이죠. 2019년 1월부터 9월 사이에 강남에 있는 모 성형외과에서 약 10차례에 걸쳐서 프로포폴을 맞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난달 28일 1,000만 원으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 기소를 했습니다. 네. 네, 변호사님. 그런데 하정우 씨는 치료 목적 투약이었다 이렇게 주장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검찰에서 결국 벌금을 받았다는 것은 불법 목적으로 투약했다 이렇게 봤다고 봐야겠네요. 예, 그렇죠. 그 하정우 씨 측은 자기가 이제 여드름 치료, 피부과 시술을 받기 위해서 피부과를 방문했는데 수면 마취를 하기 위해서 프로포폴을 받았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건데요. 마약류관리법 위반죄가 성립을 하려면 치료 목적으로 적정량 이하의 프로포폴을 투여받아야 합니다. 네. 그런데 이제 아마
지금 제가 검찰 조사 그 기록은 못 봤지만 그 이상을 맞은 것 같아 보이고요. 또 결정적으로 하정우 씨 본인의 이름으로 투여를 받은 것이 아니고 친동생이나 매니저의 이름으로 프로포폴을 투여받았다고 해요. 아마 그것이 결정적으로 이제 증거가 돼서 이렇게 약식 기소에까지 이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지난해 12월에는 가수 보아 씨 측에서 해외에서 수면제를 들여와 문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교수님, 이 사건은 어떻게 처리가 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이 사건은 불기소 처분을 받았어요. 5월에. 그러니까 이게 수면 유도제 졸피뎀 이제 수면 유도제인데 아마 일본에 있을 때도 이 약을 복용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향정신성 의약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게 들어올 때는 엄격하게 지금 제한을 받습니다. 그런데 일본에 일하는 이제 그 직원의 이름으로 처방을 받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도 우리나라에 있는 그 기획사 직원의 이름으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신고해야 되고 허가를 받아야 되는데 허가를 받지 않고 들어와서 문제가 됐는데 아마 이제 SM 측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그걸 몰랐다. 절차상의 문제인 것이지 이게 뭐 일부러 그렇게 한 건 아니라고 얘기를 했던 것 같고 검찰은 지난 5월 말에 불기소 처분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네, 다음은 두 여배우 소식을 짚어볼까 하는데요. 최근 배우 한예슬 씨가 남자친구를 공개했죠.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시죠. 한예슬 씨가 SNS를 통해서 10살 연하의 남자친구를 공개했습니다. 그런데 한 연예 매체에서 한예슬 씨가 지난해 불법 유흥업소에서 A씨를 만났고 A씨는 당시 접대부였다.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시에 이제 제보 내용을 연예 매체가 전한 건데요. 밑에 보면 한예슬 씨가 남자친구를 배우로 데뷔시키려다가 오히려 그 과정에서 소속사와 이견이 있었다. 이런 지적도 나옵니다. 한예슬 씨가 당시에 이 사건 관련해서 심정을 토로한 게 있는데요. 그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유튜브 채널에서 얘기하는 게 뭐 사실이다, 뭐 맞다,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틀린 것도 있겠지. 아니 숲을 봐야지. 그거 하나의 어떤 진실을 가지고 다른 것들을 엮어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 안 되잖아요, 솔직히. 그리고 그냥 원래 그냥 방송 자체가 색깔이 그런 거라면은 오케이, 그럴 수 있지. 워낙 연예계의 뭐 가십이라고 생각한다면. 근데 이렇게까지 하는 건 좀 아니지 않나. 그리고 나는 그냥 너무 내 남자친구한테도 미안해지고 괜히 연예인 여자친구 만나가지고 이런 일까지 겪고. 하정대 기자,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저게 저는 진짜 한예슬 씨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맞는 것도 있고 뭐 틀리는 것도 있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설령 뭐 남자친구가 전에 유흥업소에서 일을 했다는들 그게 무슨 큰 흠입니까? 저는 이제 남자친구가 연극배우라고 그래요. 근데 연극배우라고 하는 건 연극이 없으면은 사실 다른 투잡을 뛰거든요. 거기서 좀 설령 그런 데서 만약에 설령 있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리고 이미 사귄 이후에는 나간 적이 없다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저런 걸 굳이 보도해가지고 저게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게 하는 것도 뭐 좀 저는 찬성하지 않지만은 저게 설령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게 아무런 어떤 한예슬 씨한테 문제가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또 다른 여배우 전지현 씨는 이혼설에 휩싸였습니다. 먼저 관련 내용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충분히 잘 먹고 잘 사는데 내가 왜 전지현 남편 소리를 들어야 돼? 그러면서 집을 나갔다. 위약금은 저거 안 갚고는 연예계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에 전지현이 이혼한다? 이혼하는 수가 전지현 지금 하고 있는 광고가 몇 개예요? 수십 개예요. 그거 다 만일에 몰아주기로 하자면 전지현이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전지현 건물 한 두세 개 날아갑니다. 지금 보신 유튜브에서 계속 한예슬 씨 문제, 전지현 씨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데 류지아 변호사님, 만약에 전지현 씨 주장처럼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런 굉장히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예, 그렇습니다. 정보통신망법에는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면 처벌받도록 돼 있거든요. 결국 아무리 제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제보의 신빙성에 대해서 얼마나 언론인들 본인이 확인을 하려고 노력했는지에 따라서 비방할 목적이 있는지 여부가 갈릴 것 같습니다. 잘못하면 처벌받을 수도 있겠죠. 네, 오늘 연예계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60초 광고 뒤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대체 공유제를 더 연장한다 이런 이제 정치권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했는데 시간 관계상 못 전해드린 점도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토요일 더욱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